지금 만든 장표 중에 국내 OTT 나오라고 해서 각 그 OTT별로 그 투자 계획 나와 있는 장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투자 계획 금액에 의해서 시장들이 약간 요동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국내에 뭐 5,500억을 투자하겠다든지 웨이브 3,000억 투자하겠다. 그리고 TV 4,000억, LG 플러스.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한번 그 책에서도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 정도가 투자되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 저 중에서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얼마 정도 투자가 들어올 것인가? 그 투자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제도 CJ가 이제 ENM이 5조 투자하겠다 2025년까지 이제 밝혔고 이제 웨이브가 이제 1조 텔레콤하고 해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간으로 슬라이싱 쪼개보면 한 6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투자하기, 왜냐면 넷플릭스가 5,500억이니까 넷플릭스보다 더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어쨌든 투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서 애니메이션의 투자 계획을 아무도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그 대표님이신가?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전문의 말씀하신 거에서 한 가지 조금 정리를 할 필요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OTT의 성격이 아까 가족 매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가족 매체인 IPTV나 TV와 무엇이 다른가? 얘는 라이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브가 없다는 얘기는 롱테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취향 기반으로 굉장히 잘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EBS가 가지는 강점은 EBS가 가지고 있는 채널의 아이볼이 특정 집단에게 타겟팅이 되어 있고 또 라이브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순간의 컨텐츠의 볼륨을 확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OSM가 가능한 건데 사실 OTT는 그 속성으로 보면 메가한 컨텐츠가 아니면 다 쪼개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는 키즈로 갇혀 있어요. 지브리 스튜디오를 가지고 왔어도 지브리 많은 애니메이션이 사실 가족 단위 시청이 가능해도 얘를 갖다가 키즈에다가 다 가둬놨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바라보는 애니메이션은 아직은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얘가 과거 같은 가족 매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EBS급 정도의 애니메이션의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은 분명히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화두인 디즈니가 들어왔을 때는 디즈니는 그렇게 쪼개지 않고 스튜디오별로 쪼개잖아요. 그렇죠. 픽사 이렇게 쪼개요. 그런데 그 미국에 지금 런칭해놓고 보니까 픽사가 극장에 개봉하지 않은 많은 30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인기가 꽤 있어요. 근데 주제들을 보면 다양성 주제들이에요. 뭐 인종차별 문제, 뭐 동성애 문제, 가족 문제, 막 이런 것들을 아이도 볼 수 있고 어른도 볼 수 있고 마치 소울의 이제 약간 단편 영화급 정도 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즉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애니메이션들은 충분히 파급력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속성이 다른 요소가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예를 들면 신작을 딱 넷플릭스에다 공급을 해놓고 이거를 확 띄워가지고 뭔가 부가사업도 하고 뭐 이런 베이스로 가는 형태의 과거의 애니메이션 어떤 사례? 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가 OTT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소비 매체로서의 특성, 이 부분은 그런 좀 차이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작사분들도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게 지금 서비스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미디어 라이센스 비용이 올라가는 추가되는 매출. 근데 한편 보면 이제 이런 기회에 뭔가 좀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없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제 사무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제 전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우리들은 어쨌든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직접 와닿은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 게, 분명히 이제 막연한 기회, 이제 처음에 뭐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처럼 뭔가 막연한 어떤 기회의 땅이고 기회의 시장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그걸 인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OTT라는 주제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맞고. 그러면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적으로 어떤 스트럭처를 통해서 환원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화두를 던져두면 아직은 그건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일단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일단 애니메이션 기업들은 뭔가 아젠다는 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 우리도 고민하고 있어.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옆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그러면 뭐 했다라는 소문이라던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도 좀 들으면 아 그거를 좀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사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님이나 실제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스튜디오들을 봤을 때는 아직 의미 있게 OTT 플랫폼을 목표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내지는 그 딜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바인딩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아직은 들은 바가 없어요. 물론 뭐 연락을 해서 넷플릭스 담당자랑 뭐 미팅을 했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그 정도 수준의 지금은 이슈를 가지고 회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제 알고 있는 정보로는 넷플릭스에서는 아직은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크게 어떤 사업적 목표를 가지고 사업 계획 안에 넣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단순 구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담당자가 주로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애니메이션 단순 구매에서 수급하는 역할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거는 이제 기획안을 바이브를 받아서 같이 기획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은 아직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포커싱이 돼서 그 일본 쪽에서 업무를 다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회의 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아직은 이제 그건 우리의 어떤 입장인 거고, 그 플랫폼 쪽에서는 그런 니즈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퍼니플럭스 우리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내부에서는 그 OTT 서비스에 맞는 기획안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라고 정도가 지금의 어떤 추이인 것 같고요. 요거는 꼭 넷플릭스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그 팬데믹 이전에 그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그냥 광고 기반이 아니라 구독 기반의 매출들 늘리면서,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는 이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니즈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게 한 2년 전쯤에.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쪽에서 이게 사실 넷플릭스가 이제 향후 해야 되는 일과 비슷한 거죠. 근데 유튜브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괜찮은 애니메이션 회사들을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우리도 몇 번 만났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뭐 초기 단계의 구체성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함께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한 것도 맞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작년 초까지 그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초에 이 초유의 이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유튜브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홀드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을 대응하는 게 이제 어쨌거나 가장 큰 미션이고, 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같은 거 투자하는 것도 다 홀드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꼭 뭐 넷플릭스가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고 이 OTT 시장이 좀 재편하는 가운데,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디즈니는 잘 모르겠어요. 디즈니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웨이브나 티빙 같은 데는 뭐 당연히 이 국내 애니메이션에 적극적으로 좀 일부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 같은 제작사들은 뭐 조금씩은 준비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다가 오리지널이 픽업되면 풀 제작비 플러스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고서 익스클루시브하게 서비스한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작품 중에서 그렇게 오리지널로 픽업된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과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게 우리 제작사의 한 방향 수기로 될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제작을 기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기획서를 쓰실 때 어디에 윈도우 서비스 될 것인가에 OTT로 서비스 하겠다는 게 반드시 한 줄은 들어가요. 그렇죠. 과연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실 때 여기서 충분히 리쿠비 될 수 있어, OTT 들어간 거 의미 있어, 이렇게 보시는 건지, 이거 그냥 만화모델 들어가듯이 들어간 거야, 이러고 보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까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OTT로 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주시는 제안서가 그냥 EBS가 넷플릭스로 바뀐 거고 EBS가 유튜브로 바뀐 거 이상이 아닌 부분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OTT라는 부분들이 아까 저 이영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는 맞는데 이 시장이 내 시장이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왜 애니메이션을 일본 쪽에, 이제 저도 되게 궁금했죠. 이게 생각인데,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뭐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왜 일본이 넷플릭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금 뭐 러브콜을 보냈고, 뭐 드라마는 솔직히 아시아에서는 솔직히 한국이 독보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애시당초 그 컨텐츠가 글로벌하게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왔냐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넷플릭스가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은 솔직히 지난 30년 넘게 그 재패니메이션이라는 흔히 말하는 이 덕후, 글로벌 덕후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재패니메이션이라는 게 하나의 애니메이션의 한 장르처럼 느껴져서 북미나 유럽 쪽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는 그런 팬덤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중요한 하나의 장르의 축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은 과연 그러냐? 라고 했을 때는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적이고 이쁘고 좋은 것들은 참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게 넷플릭스가 타깃으로 하는 타깃층과 이 컨텐츠가 얼만큼 잘 부합할까에 봐서는 솔직히 그게 딱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분명히 경쟁력을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온 부분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넷플릭스에 공략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면 안 되지 않나? 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지난번에 이제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을 갖는 게 이게 웹툰이라는 경쟁력을 또 우리나라가 또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크런치롤 통해서 이제 사례도 만들어냈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넷플릭스는 웹툰을 안 보고 있을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 웹툰을 갖고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화된 것들은 넷플릭스가 했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내가 오리지널 컨텐츠로서 애니메이션을 넷플릭스한테 오퍼할 수 있는 기획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애니메이션도 일본 애니메이션 못지않게 넷플릭스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넷플릭스나 뭐 웨이브나 뭐 티빙이나 이쪽 플랫폼의 사업 모델과 유튜브의 사업 모델은 되게 다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마켓 같은 거죠. 오픈마켓. 그러니까 콘텐츠의 생산자 관점에서의 시장인 거고요. 이 넷플릭스 같은 OTT는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의 관점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이거를 내가 취할 것인가 말 것이냐의 결정을 넷플릭스는 넷플릭스가 하는 거고요. 유튜브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을 이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 중복된 얘기인데,
그럼 거기에 수익 모델에 기반하는 내 사업 계획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좀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아마 이제 애니메이션이 가진 좀 특수성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제작 기간과 예산이 생각보다 많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한번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OTT의 트렌드가 온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서의 애니메이션은 아직 덜 온 것 같다? 또 올 건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된다면 그러면 역으로 이 주제를 어떤 조건이 되면 그러면 OTT가 애니메이션을 찾을까? 라고 한번 바꿔보죠.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어떤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대거 들어갔냐면 영화였거든요. 영화 제작사들은 영화를 넷플릭스로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극장이 무너지면서 갈 데가 없어 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면 콘텐츠는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드라마의 경우는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를 오리지널로 만들지 않으면 가입자를 모으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자 상승의 드라마가 핵심이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자 위기 상황이 오면 애니메이션이 살아날 거냐? 어떤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이 OTT들이 고민을 할 거냐? 저는 후자의 경우 전략적 포지션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싸움이 계속 OTT 가입자가 늘어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냐면요. IPTV가 계속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LG는 제가 보기에는 저기 키즈도 지키고 디즈니 플러스도 지킬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유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도 돈 내고 여기도 돈 내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입자를 뺐다 보면 OTT들이 고민하는 게 이제 타겟이거든요. 이제 타겟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그 타겟으로 갈 때 키즈를 그러니까 IPTV가 키즈 컨텐츠를 선택한 건 아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가진 부모가 필요해서였단 말이죠. 제가 볼 때 OTT도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건데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불을 누가 붙일 거냐면 저는 디즈니 플러스가 붙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블 가지고 애니메이션 지금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왓츠 넥스트, 왓이프 이런 애니메이션은 아까 마블이 뭐 예를 들면 뭐 아이언맨이 저기 스파이더맨이 된다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영어로 만들면 유치하니까 이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막 걔네들이 그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없이 이제 이 캐릭터들이 애니메이션을 변화하게 되면 이 부분을 그 약간 키치한 아버지가 그러니까 키덜트 같은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제가 볼 때 애니메이션의 필요성은 기다리면 와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은 언제 올까가 명확치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전략적 필요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이 경쟁에 의해서 타겟을 굉장히 뺏고 뺏기는 전략으로 가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냥 뭐 업계에 벗어났으니까 그냥 조언을 하나 드리면 저는 웨이브가 제일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웨이브는 EBS를 가지고 있잖아요. EBS가 굉장히 친화력이 있잖아요. EBS 컨텐츠를 굉장히 강력하게 그 큐레이션을 하면 사실 키즈 컨텐츠 쪽에서 굉장히 앞서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제가 보면은. 그렇죠. 지금 네. EBS가 가진 그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잘 활용을 못해. 오히려 국내 토종 OTT가 애니메이션을 끌어안도록 조금 많은 설득 작업을 해 나가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EBS가 가진 그런 브랜드 파워, 마치 디즈니 못지않게 그럼요. 네. 네.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그때를 키워가는 거. 그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덕후라고 표현하셨는데 솔직히 덕후가 형성되려면 이게 좀 나이가 올라갑니다. 덕후는. 근데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덕후 쪽으로 가는 애니메이션보다는 그냥 그 라이센스를 염두에 둔 그렇죠. 이런 프리스쿨 쪽이나 아주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덕후 형성이 안 되면 지나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그 중에서 지금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OTT로 나와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과연 한국의 아마존 이런 포맷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미디어가 이제 커머스하고 붙어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커머스 사업자는 미디어가 본업이 아니잖아요. 미디어 그냥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입자가 상품을 많이 살 수 있는 기여도를 위해서 미디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 아마존이 대표적인. 아마존의 2016년도에 제프 베조스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존 프라임이 왜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타면 신발이 더 많이 팔립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많이 보면 우리한테는 신발 더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막말로 이게 미끼가 된 셈인데 쿠팡도 그렇게 가는데 쿠팡 플레이 만들어 놓고 몇 개 컨텐츠 지금 미나리도 지금 OTT 독점을 했는데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그 일부 교육용 키즈 컨텐츠들을 바인딩을 하는 그 주부를 붙잡기 위한 이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만큼 메가하게 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아마존 전략을 따라간다고 보면은 뭐 쿠팡 플레이도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거고 뭐 애니메이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윈도우도 분명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보면 IPTV도 요즘 어차피 커머스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인터랙티브가 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의 그 OTT가 일방향 컨텐츠에서 쌍방향이 가능한 컨텐츠로 갈 수 있다면 IPTV 쪽에도 뭔가 하나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IPTV도 계셨으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 조금 그 결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좀 다릅니까? 예, 저는 IPTV가 좀 매체로서의 힘을 조금씩 잃어나가는 느낌인데 기술 대응이 조금 늦는 면이 좀 있고 뭐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이제 이런 사업자처럼 예를 들면 뭐 쿠팡 플레이 유저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봤으면 그 주부가 그 다음날 쿠팡에 들어왔을 때 그 애니메이션 완구를 뭐 추천한다든지 이런 상상을 쉽게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상상을 쉽게 해봤을 때 기술적인 구현 속도나 어떤 분석과 이런 테크 기반의 어떤 대응력이 IPTV가 쿠팡을 따라가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면, 그리고 또 POC 자체도 커머스를 굉장히 강하게 바인딩하기에 이미 커머스의 힘 자체가 온라인에 독립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대응이 조금 많이 늦는 것도 그리고 있다. 쿠팡 플레이가 이제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를 이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키운다면 꼭 쿠팡이 아니더라도 콘텐츠하고는 관련 없는 업종에서도 콘텐츠를 이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키우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전전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상무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이 이렇게 솔직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규모가 있고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마존이 하고 있는 메인 비즈니스가 글로벌 비즈니스잖아요. 이제 쿠팡은 국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사업은 주가 있고 객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아마존을 이용하는 아마존 소비자를 위한 하나의 베네핏인 거고, 쿠팡 플레이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가 내가 웨이브랑 경쟁을 해야지, 티빙이랑 경쟁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나 쿠팡 플레이에 투자라는 게 분명히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비용 대비 효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은 투자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내가 내 본업에서 더 많은 수익이 나와야 이거를 하는 건데, 그게 어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안 할 것 같고, 아까 그 다른 사업에서 또 이거를 컨텐츠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존의 애니메이션은 워낙 많은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게임부터 뭐 기본적으로 완구 있죠. 제조 완구, 뭐 라이센스는 다 제조 기반이고, 그다음에 뭐 게임 있죠. 뭐 흔히 말하면 패션이나 뭐 이런 뷰티나 이런 것도 접목시키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뭐 또 다른 산업분 분야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지금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또 다른 새로운 게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저 지금 딱 생각나지는 않아요. 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어떤 OTT나 이런 뉴미디어 시장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부분인 거고,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시장이 열렸으니 아마 나를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되게 늦은 대응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개척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작사들의 이제 고민은 더 깊어지지만 또 한편 뭐 새로운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자기 작품이 오리지널로 픽업될 가능성은 좀 힘들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 토종 OTT를 대상으로 해서 오리지널을 제안해 보는 것도 과연 그럴까? 그런 벽에 부딪힐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든 뭐 이분들 이 OTT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치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수치 나와가지고 이 컨텐츠 때문에 우리 회원수가 늘었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나왔어 하는 지표가 분명히 나오고 그 지표에서 판단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지금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한테 뭐 크게 뭐 오퍼 없던 얘기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넷플릭스에 넣어봤자 회원수가 더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OTT 그 넷플릭스 플랫폼에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아직까지는 영향을 발휘 못한다는 건데, 반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2019년도에 중국에 이제 몇 군데 4대 그 OTT에다가 이제 방영을 했는데, 걔들이 그냥 바로 시청률 나오고 그걸 위주로 나오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중국에서 바로 연락 와가지고 다음 시즌 어떻게 너희 계획 있니? 해서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또 낼 테니까 만들어 볼래? 연락이 바로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뭐 어쨌든 중국이든 그 OTT 플랫폼 안에서의 무슨 이제 힘을 발휘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 유아용에 되게 많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넷플릭스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청소년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이제 타겟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넓으니까 유저가 많은 거고 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 사실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5살이랑 7살이랑 차이가 너무너무 나거든요. 그럼 타겟이 거의 대부분 뭐 3, 4세, 5, 6세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겟이 너무 작아요. 유저도 작고. 그게 과연 이제 이 좁은 타겟을 때문에 OTT에서 이제 뭐 가입자라든지 영향력을 좀 이렇게 행사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 볼게요. 왜 그런 질문을 드냐면, 토종 OTT라고 하는 순간 1차 시장이 한국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볼 때 이 컨텐츠로 오리지널 별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도, 네. 토종 OTT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 캐릭터, 이 컨텐츠 괜찮아 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또한 오리지널로 선택하기에는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네. 수급, 네. 그냥 라이센스를 하는 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그렇죠. 옛날에 저희 뭐 아시겠지만 뭐 SK도 처음에 뽀로로 독점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장을 이렇게 뭐 국민들 시장도 많이 넓혔잖아요. 뭐 그런 형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시범적으로 이제 뭐 그 나와 있는 컨텐츠 중에서 어린이한테 영향이 있다고 확인되는 컨텐츠에 안 해가지고 뭐 독점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독점 싸움이 벌어지는 순간 컨텐츠 오너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타임라인에 따라 이게 좀 이제 기조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으로 국한해서 보면 좀 에이지가 높은, 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들어갈 만한 애니메이션들이 좀 화두가 되는 현재로서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LG라든가 뭐 KT라든가 키즈 쪽에 특화해서 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분명히 또 그런 쪽에 어떤 시장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이 OTT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어떻게 이 생태계에 맞는 작품들을 기획해 나갈까라고 보면 저는 결국은 그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형성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의 애니메이션 기업들은 뭐 EBS라는 축을 비롯해서 교육용 애니메이션, 프리스쿨 애니메이션 플러스 그걸 갖고 유튜브에서도 일정 부분 서비스를 하고 동요송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하면서 그 매출들을 만드는 형식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그게 되게 좋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그냥 이 전체의 방송 환경과 시장 환경이 그것만 할 수밖에 없게끔, 거기에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시장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거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OTT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글로벌이든 그 로컬 시장이든 간에 분명히 이 로열티 기반의 라이선스 시장을 배제하고 영상 과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만 하는 좀 에이지 높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은 덕후 기반의 애니메이션들을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로컬 시장으로만 볼 때는 뭐 갑자기 뽀로로를 성인으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엄마 까투리를 갑자기 성인으로 키울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엄마 까투리 같은 경우들은 물론 EBS를 틀고 다른 채널에 틀고 뭐 이게 VOD 서비스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도 EBS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 까투리가 뭐 어디를 가겠어요? 아빠 까투리로 만나요. 아빠 까투리도 찾아야 되지만 그 아빠 까투리가 그 국내의 그 웨이브라던가 뭐 왓챠라든가 또 뭐 그 티빙 같은 다른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랑 공동 제작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또 일정 부분 투자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 KT가 될 수도 있고 LG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시장들은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어떤 시장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레거시에서 잃어버린 시장들을 그쪽에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뭐 제가 그냥 이제 애니메이션 조금 외곽에 있으니까 네. 한번 막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재현. 네, 재현.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대장주가 누굴까? 지금 대장주가 없는 것 같다. 맞아요. 지금 딱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컨텐츠 쪽이 어디가 하나 뜨면 쭉 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옥자 나오면서 딸려 들어간 거예요. 한국 시장은 지금 드라마나 영화 쪽, 이 OTT 쪽으로. 그러면 그거를 대장주를 애니메이션 컨소시엄으로 스스로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OTT가 뜨면서 한쪽으로 또 어떤 게 뜨고 있냐면 FAST라고 무료 채널이 뜨고 있어요. 지금 특히 스마트 TV. 삼성하고 LG가 지금 스마트 TV 조직을 새로 세팅을 했거든요. 중간에 완전히 컨텐츠 다 접었어요. 그러다가 넷플릭스 때문에 스마트 TV가 엄청 팔리기 시작을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미국에는 삼성 스마트 TV 열면 한 50개 이상 채널이 있어요. 무료 채널이에요. 그 모델은 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로쿠도 미국에서는 5,400만 대가 팔려서 무료 채널로 그게 BM이 돌아가요. 그럼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이 업계가 컨소시엄으로 패스트 채널을 한 두 개를 만든다. 그래서 그걸 삼성전자하고 제휴를 해서 전 세계 스마트 TV에다 깐다. 그러니까 K 애니메이션을 예를 들면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럼 돈도 되는 거죠. 광고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K 애니메이션이 알려지면 제가 봐서는 전 넷플릭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빨리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애니메이션. 근데 HBO하고 디스커버리하고 합병했잖아요, 워너하고. 얘네가 이제 내년에 한국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워너가 누굴 갖고 있냐면 터너를 갖고 있잖아요. 터너 안에는 아시다시피 뭐 부메랑이나 또 채널도 막 카툰 네트워크도 있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이 애니메이션 관심도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하고 협상을 하려면 애니메이션 이쪽에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장주가 없으니까 확 딸려 들어가지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데 돈도 되면서 만들 수 있는 건 제가 보면 그게 왜냐면 그렇다고 무료로 다 유튜브에 풀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식의 컨소시엄적인 형태의 어프로치가 그러니까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OTT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게 아니고 우리 힘이 이건데 누가 우리랑 제휴할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한번 막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시장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애니메이션 그렇죠. 업계가. 네. 그러니까 아까 패스트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주셨지만 경우에 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아까 EBS 말씀하신 거는 그 뭐 새로운 시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EBS에 가느냐. 그건 이제 EBS에 갔을 때의 막연한 혜택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솔직히 EBS에서 시청률이 아무리 잘 나온다 해봐야 한 2% 나오나요? 2%의 시청률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냐는 부분이고, 과거에 EBS라는 브랜드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애니메이션의 이제 그 어떤 특성 부분 때문이겠죠. 왜냐면 주로 키즈 프리스쿨러들이 많으니까 EBS라는 브랜드가 달았을 때 부모들이 아, 이 애니메이션은 공신력이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또 하나 있는 거고. 근데 이제는 솔직히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너무 익숙한 나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30대, 40대 초반의 이 부모들이 이런 OTT부터,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은지 나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이제 더 이상 뭐 EBS 때문에 믿고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컨텐츠는 내가 골라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다 라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프레스트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저도 미처 생각 못해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수익 모델이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투자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수익이 올라오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해봤어요. 말씀을 쭉 듣다가. 예를 들어 웨이브에 독점으로 1년 동안 뿌리는 거예요, 무상으로. 웨이브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주시고, 그래서 웨이브에 가입한 예를 들어 5살, 6살 아이를 둔 부모들한테 이게 너무 인지도가 좋아지고 높아진 거예요. 그럼 시즌2는 유료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왜냐면 그 시장에서의 니즈가 그만큼 따라온다면. 왜냐하면 컨텐츠를 돈 내고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거부감이 크진 않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몇만 원을 내라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한 화당 뭐 300원, 우리 웹툰 보듯이. 아니면 한 시리즈 전체 다 보는데 예를 들어 3,000원. 그렇다고 한다면 웨이브에 가입된 회원들이 예를 들어 뭐 회원 중에 한 10만 명이 이걸 본다. 10만 명이 뭐 회당 해갖고 한 10,000원씩 내고 본다. 그럼 10억의 수익이 생기는 건데, 방영권료로 싱크박 솔직히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업계와 그 또 이제 플랫폼 업계, 그다음에 저희 같이 이제 투자하는 투자업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제 OTT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분야들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게 좀 혼재되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요, 돌아왔을 때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보고 싶었던 애니메이션의 어떤 민도 전략,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